아파치 로그4j Security Vulnerabilities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22회 방송입니다. 어쩌다 보니 또 에피소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팟캐스트를 제작하다 보면 제 경우는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올리기까지의 시간을 전체를 100%로 잡으면 대본을 준비하는 시간이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실제 녹음하는 시간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은 올리기 직전까지 녹음한 내용과 여러가지 배경음악, 사운드 처리를 하는 물론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제가 아마추어라서 그런지 나름의 편집 시간이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대본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녹음을 좀 했어도 팟캐스트에 올리려면 나머지 반 정도 시간을 더 쏟아야 하다 보니까 분량 조절 실패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2회 에피소드에서는요, 21회 에피소드에서 로그4j 보안 취약점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한 방식을 말씀드려 봤고요. 이번에는 거기에 이어서 이 로그4j 보안 취약점 사태를 조금 늦게나마 바라보고 있는 제가 여러가지 저의 감상들, 생각해 본 점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아마 꽤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무겁게 듣지는 마시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보구나 하고 가볍게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팟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로그4j의 보안 취약점을 최초로 경고했던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쯤에 알리바바 그룹의 클라우드 보안팀의 첸 자오진이라는 연구원에게서 아파치 쪽은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안 버그를 보고하고 싶다. 취약점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그4j 결함을 경고하면서 첸은 서둘러야 한다 라고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수년 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고 전 세계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해커가 RC를 실행해서 원격 코드를 실행할 수 있고 수많은 컴퓨터에 접근하고 악의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알렸대요. RC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 즉 모든 해커의 꿈이라고 볼 수 있는 원격 코드 실행을 의미합니다. 모든 원격에 있는 컴퓨터를 자신의 코드를 실행해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겠다는 뜻이에요. 이 원격 실행이 로그4j의 취약점을 이용했을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을 다 해줬다고 합니다. 아파치 쪽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난리가 났다고 하죠.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로그4j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소식을 받고 전 세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여자, 무료 자원봉사자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로그4j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여자분들이 모든 걸 제쳐두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무료로요. 다른 사람들이 로그4j의 보안 취약점을 알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 무서운 이야기가 더 퍼지기 전에 어떻게든 이 불상사를 막아야 하니 수정 작업을 밤낮 없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약 2주 후 12월 8일에 다시 알리바바의 첸에게서 메일이 왔다고 해요. 중국 블로그 서비스에 누군가가 이 로그4j 취약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완전 공개로 인터넷에 올려놨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위챗과 같은 보안 채팅 내에서 이 로그4j 취약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오고 가고 있고 그 내역을 이미 다 파악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첸은 덧붙였답니다. 공식 업데이트 패치 버전이 나올 때까지 비밀로 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서둘러 달라. 라고 말이죠. 그로부터 약 20시간 후 12월 9일 로그4j를 작업했던 아파치 팀은 이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패치를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선 이미 꽤나 많은 보안 취약점의 악용 사례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른 건 다 제쳐놓고요. 이 첸 자오진이라는 알리바바 그룹의 클라우드 보안팀 연구원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이 로그4j의 보안 취약점은 2013년 9월경부터 이미 존재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걸 거의 8년 동안 업계에서 아무도 모르고 사용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취약점을 발견했고 그 취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비밀을 지키려고 했고 빠르게 아파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알려준 이 첸이라는 분, 정말 감사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론 개발자 커뮤니티나 오픈소스 개발자 그룹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트위터 같은 걸 통해서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건 개인 차원에서의 인사고요. 물론 영향력 있는 개발자분들이 인사를 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란 얘기라는 거죠. 저는 이분이 보냈다던 그 메일의 내용의 일부를 여러 기사들에서 살짝 본 것 뿐이지만 그것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임을 인지했고 빠르게 조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비밀을 잘 지켜서 잘 제시했는지를 보면 대단히 감격스러워요. 아,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위험을 인지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위험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자들에게 조용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물론 8년 동안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새 알게 모르게 해커들을 통해서 이미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실생활로 치면 지하철역에 뭔가 수상한 물건이 있어서 경찰에 조용히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 알고 보니 폭탄이었거나 큰 화재 사고를 일으킬 만한 무언가였다는 거죠. 정말 찬사와 온 세계의 이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감사를 받고 보상을 받아도 모자랄 듯한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중국 언론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아파치의 로그4j 취약점을 보고한 후 MIIT라는 정부기관의 사이버 보안국을 통해 정보 공유 파트너십을 6개월 동안 중단한다 라는 통보를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MIIT라는 곳은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자인데요. 이곳은 중국의 최고 기술 규제 기관이라고 합니다. 정부 부처인가 봐요. 정보기술산업부 같은 건가 보네요. 영어 이름 상으로는요. 여기는 이 아파치 로그4j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내용을 12월 9일, 그러니까 아파치가 패치 버전을 내놓은 그날 알게 되었나 봅니다. 알리바바가 아마 정부에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기사도 있어요. 결국은 그 나라의 정부기관이 왜 우리한테는 보고를 제때 안 했냐 라는 걸로 걸고 넘어진 건데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난해 2021년 9월부터 네트워크 제품 보안 허점에 관한 조항에 따라 자국의 모든 사업자는 사이버 보안상 취약점 발견 시 당국에 2일 내에, 이틀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알리바바 쪽에서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당국은 6개월 동안 사이버 보안 위협 정보 공유 협력 플랫폼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답니다. 벌금을 때렸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6개월 뒤 재평가해서 문제점을 개혁하고 시정했을 경우에야 이를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라고 했다네요.
해외 언론 쪽에서는요,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의 이번 조처가 사이버 보안을 구실로 민간 기업의 데이터 통제를 강화하려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꽤 시끄러운 게 많았죠. 갑자기 IT 업계 수장급 유명인이 잠수를 탄다거나 벌금을 물었다느니 이런 흉흉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저 나라가 어떤 폐쇄적인 정책을 가져가든지 혹은 기업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한국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 나라는 한국이고 만약에 외국에 나가 산다고 해도 저 나라에는 갈 확률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내가 발붙이고 사는 나라에 뭔가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의 처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의아하달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정부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중요한 보안 문제였으니까. 그쪽이 지금 데이터나 어떤 보안상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나라에 공식적으로 빨리 알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업계에서 공식적으로 발견되지 못했던 보안 취약점의 내용을 자국의 IT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국민이 그걸 발견했다면 이건 기업의 압박용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료이지 않을까요? 편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해외 언론사의 방송, 외신 쪽의 내용을 보면요, 항상 나오는 단어가 차이니즈 해커입니다. 이 보안 사태를 가장 먼저 발견해서 경고한 사람이 중국의 프로그래머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중국도 이런 쪽으로 엄청 올라왔구나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거든요. 봐라, 너희가 이렇게 좋다고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도 이런 허점이 있고 그 허점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콕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라는 식으로 써먹기 굉장히 좋지 않은가 싶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써먹으려면 기업 자체는 압박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뭔가 은근슬쩍이라도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써먹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맨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남의 문화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들을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보면 꼭 각 나라에서 전쟁 영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정보기술과 데이터와 보안이 중요한 이 시대에 저런 엄청난 업적을 그냥 단순히 국가의 주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국 내 기업 압박용으로만 쓴다고? 한낱 보잘것없는 평범한 엔지니어의 머리로는 저 나라에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기술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인지를 정확히 하고 신속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명히 전 세계 범위의 위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오히려 돌아온 건 자신이 속한 그룹 혹은 기업으로의 압박만 있다? 그러면 과연 저기에 속한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그4j 보안 취약점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여러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보였는데요. 자바 쪽 이제 진짜 망하는 건가? 안 그래도 하향세가 뚜렷한데 어쩌면 좋냐? 이런 이야기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뭐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저는 자바 바라기니까요. 이게 희망 고문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본 건요, 일단 로그4j 보안 취약점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아직도 여전히 업계 전반에 걸쳐 많이 퍼져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안 취약점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자바를 쓰고 있는 무수히 많은 프로젝트나 업체들이 보안 취약점이 나왔다고 자바를 걷어낼까요?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는 걷어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걸 걷어내려면 레거시부터 다 뒤집어 까야 하는데 그 여파를 누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권이 코볼이나 C 쪽을 걷어내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코볼 쪽이야 지금에서야 거의 다 걷어냈지만 C 쪽만 해도 아직 엄청 많이 쓰잖아요. 프록시랑 C 아직도 한참인데요. 그런데 그 레거시 코드의 프로젝트에 묶여있는 시스템이 몇 개며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과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많은데 한낱 로그 관리용 라이브러리 하나 뚫릴 수도 있다고 그걸 다 걷어낸다? 아직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라이브러리 버전업만 해주면 끝인 거잖아요. 물론 이게 로그4j 보안 취약점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빨리 패치해야 되죠. 그리고 숨어있는 라이브러리도 많죠. 자르 파일 어딘가 숨어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디펜던시가 있다던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찾아내려면 진짜 오래 걸릴 겁니다. 몇 개월이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건 그거고 산업에 걸쳐있는 기술로서 생명력을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죠. 굳이 폐쇄적인 금융권만을 따지지 않더라도 국내만 보더라도 뭐 요즘에 한참 잘 나가는 배달 어플 쪽 업계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최근에 뭐 그런 식으로 채용했었거든요. 입사할 때 입사 전형에 들어가는 코딩 테스트 이런 것들은 아무거나 자기가 제일 익숙하고 편한 랭귀지로 코딩 테스트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그런 코딩 테스트는 언어적인, 프로그래밍적인 마인드나 그런 알고리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언어는 상관없죠. 뭐 막말로 자바로 코딩 테스트를 치르면 바보다 라고 할 정도의 시대인데요, 요즘은. 사실 최근에 트렌디한 언어나 새끈한 언어들에 비하면 언어가 장황하잖아요. 동일한 코딩 테스트 문제를 푸는 데에선 당연히 경쟁력이 없죠. 코딩 라인이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그런데 그렇게 선호하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 테스트나 입사 전형을 치르고 나서 들어가면, 막상 회사에 입사하면 그 시스템 내부는 자바를 쓰는 경우가 아직 많다 보니까 결국 다시 자바 교육을 시키거든요. 재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정말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최근 핫한 테크 기업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았죠. 물론 초록색 포탈 기업이나 노란색 메신저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만드는 서비스 종류가 많으니까 그에 맞게 기술을 골라 써야 하니까 다 쓰죠. 언어를 다 써야죠. 그런 플랫폼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공룡급 기업들 외에 단일 서비스로 시작해서 규모가 커진 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실 대체제를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검증만 되면 언어는 결국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미 구축해서 쓰고 있는 거 가르쳐서 쓰게 하면 된다 라는 게 기업 입장이었죠.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IBM, 마이크로소프트 얘들이 뭐 자기들이 쓸만한 언어가 없겠어요. 이미 메이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자기들이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기술력이 있어도 목적이나 혹은 만들어진 시기나
보유 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고 그 중에서도 메이저급에 들어가는 언어는 무조건 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면요. 그걸 뭘로 다 대체하겠어요? 뭐 파이썬으로 다 대체하나? 자바스크립트로 다 대체한다고? 일정 부분적으로는 완전 다른 언어로 대체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지금 상황이라면 코틀린이 좀 더 올라와 준다면 코틀린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요즘 고랭도 조금씩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언어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사용할 거냐라는 건 신규 프로젝트, 아니면 이제 막 MVP를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 수준,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특정 언어가 꽂혀있는 그런 특수 분야 같은 데에서나 가능한 거 아닐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범용적인 일반적인 분야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는 데서 기존 시스템이나 서비스 구축되어 있는 걸 완전히 뒤집는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이 대단히 첨단 기술같이 여겨지는 시대지만 이 업계가 가까이서 보면 결국은 100% 인력 중심으로 돌아가는 업계잖아요.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기술이 있어도 결국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기술 못 쓴다라는 거예요. 새로 나온 자동차가 아무리 멋지고 기능이 충실해도 그걸 운전할 사람을 못 구하면 그 차는 못 쓰는 겁니다. 이건 스타트업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최근에 IT 스타트업들은 다 투자받아서 회사 꾸려가잖아요. 자기 돈으로 안 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기 돈만으로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끊기면 회사가 바로 망하는 거고 대표가 빚쟁이가 되는 거라서 뭐가 중요하냐?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매출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매출을 일으키려면 프로덕트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만들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만들었다. 그리고 벌써 누적 가입자가 얼마네. 매출이 이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네. 이런 게 나와야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단 말이죠. 대표 입장에선 그래서 데스매치, 거의 카운트다운급인 거예요. 사무실 빌리고 컴퓨터랑 장비 사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서버비 내야 되고 이러면 진짜 하루하루 피 마르거든요. 투자금 깎이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면 구현 기간을 단 하루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구현을 빨리 할 수 있는 기술이 매력적이게 보일 수밖에 없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도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자들은 월급쟁이니까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도 회사를 유지하려면 인력적인 부분에 수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월급쟁이 기술자라면 아주 핵심적인 코어를 담당하고 리드를 해나갈 수 있거나 설계 같은 그림을 다 그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결국은 다 부품일 뿐인 겁니다. 건전지를 갈아 끼워야 하는 전자제품을 살 건데 편의점에서도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종류의 건전지, AA나 AAA 같은 이런 게 아니면 제품이 좋아도 사기 전에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인 규격의 건전지가 아니고 성능이 아주 뛰어나도 범용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구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다양한 언어와 기술을 구색에 맞춰 다 사용해야 하는 급의 기업이 아니면 한국에서는 자바는 그런 범용적인 건전지 같은 느낌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한국이고 우리가 코딩으로 밥 벌어 먹으려면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그나마 벌어먹기 수월하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직원 하나가 그만둬도 그 자리를 빨리 메꿀 만한 인력을 수월하게 수급하려면 한국에서 많이 사용돼서 인력풀이 많은 기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요. 최근에 로우 코드란 게 시끄러웠잖아요. 특이점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많고 실제 연구조사나 최근에 논문 나오는 거 보면 2040년대 정도까지 가면 인공지능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전 세계 인류 전체의 지능 수준을 다 합친 것보다도 높은 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도 많이들 합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가 맞다면 정말로 사람이 직접 하는 코딩 필요 없이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 어떤 트렌디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돈을 번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코딩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미래가 오지 않더라도 자바의 미래는 아마 다시 이전의 최전성기를 가지진 못할 거라는 의견이 업계에선 지배적이긴 해요. 저도 그 점에선 동의를 합니다. 제가 퇴직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버틸 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다만 이 로그4j 보안 취약점 사태로 불어닥친 위기가 어쩌면 자바 업계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바 8 버전이 2014년에 나왔어요. 젯브레인즈 2021년 서베이를 보면 전 세계의 자바 사용 버전은 여전히 8 버전이 가장 높고 11 버전이 2등, 그 다음에 13 버전이 조금씩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거 보면 자바 쪽이 진짜 덩치가 엄청 크다라는 게 느껴지긴 해요. 언어적인 특성이 그래서 그렇지만 자바는 이전 버전 호환성을 가능한 한 다 안고 가려고 하는 언어다 보니까 굳이 버전업을 할 필요성을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20년 전 코드도 아직도 잘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낮은 버전의 언어를 커버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이 또 계약 관계로 다 묶여 있고요. 의존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버전업 하고 나서 일어날 위험을 감수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로그4j 보안 취약점이 터져서 그 수많은 먼지 쌓인 레거시 코드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버전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나 패치를 하려고 한 게 나름 괜찮은 징조라고 생각해요. 이제 좀 바꿀 때 되지 않았나? 버전 업데이트에 좀 예민해져야 하지 않나? 라고 말이죠. 막말로 웹 프론트엔드 쪽은 1년만 지나도 그 기술 못 쓰는 경우가 태반인데 웹만 그런가요? iOS 쪽도 보면 얘들은 이전 버전을 아예 잘라내버리다시피 한다면서요. 버전업을 제때제때 안 하면 앱 등록 자체 어려움이 생겨버리니, 그러니까 모바일 앱 개발자분들이 다른 영역으로 눈을 돌리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죠. 그거 하나만 따라가기도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나름의 전략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언어들에 비해서 자바는 업계에서 버전 업데이트의 필요성이나 변화의 예민함이 매우 둔한 편에 속하는 언어이고, 그러다 보니 신규 유입 면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여러가지 오래된 기술셋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완전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단 부품을 갈아 끼고 새로 좀 튜닝을 하는 게 예산적인 부분에서나 인력 수급 면에서 더 유리하니까요. 이번 로그4j 보안 취약점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건 차라리 잘 터졌다, 올게 왔다 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들 각각이 시작 포인트나 가치관은 좀 다를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매우 비슷한 모양새를 띠게 된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번 보안 취약점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업계가 좀 위기감을 느끼고 그 언어 자체와 관련된 기술들을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대체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들여다보고 업데이트 패치 같은 거라도 좀 해서 버전업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생각을 주저리 떠들다 보니 이야기가 많이 밖으로 샌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그4j 보안 취약점 때문에 이미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자바 업계의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것에 저는 그다지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나와서 한국의 이 기형적인 자바의 의존도를 좀 더 낮춘다면 그건 그거대로 좋은 것이고요. 그게 어렵더라도 자바의 생태계가 진한 헌옷을 좀 버리고
그나마 좀 새 옷을 챙겨 입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자바를 주 무기로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벌어먹기에 불편함이 없는, 아니 어쩌면 좀 더 움직이기 쉬운 어깨가 될지도 모르죠. 적어도 우리가 퇴직할 때까지는, 혹은 지금 막 시작하거나 계획하신 분들이 진입한 이후에라도 준비를 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급하게 플래시처럼 없어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은 바꿔도요, 속은 바꾸기 힘드니까요. 어차피 최전성기는 지났잖아요. 업계가 좀 이번 보안 취약점 사태를 통해서 약간의 위기감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변화를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그4j는 그 이름도 유명한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관리하는 오픈 프로젝트 중 하나고요. 비영리로 유지됩니다. 돈벌이랑 상관없이 유지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건데요.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하고 유지를 하게 됩니다. 무급이에요.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로그4j 보안 취약점을 알게 된 후 이 자원봉사자 프로그래머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2013년 9월쯤부터 로그4j의 보안 취약점이 존재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 시점까지의 코드들을 수천 번에 이르는 커밋과 변경사항을 살펴보고 적용하는 식으로 진행했답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을까 싶어요. 돈을 받지도 않는 일인데, 게다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자 프로그래머들은 모두 업계에서 한가닥 하는 엔지니어 분들이거든요. 다들 회사 생활로도 바쁜 일정을 병행해서 진행한단 말이죠. 이전 로그4j 개발자였던 크리스티안 그롬마이어는 현재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VP, 그러니까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있는 분인데요. 이번 로그4j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인터뷰에서 자원봉사자 프로그래머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 가족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말 내내 앉아서 일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벌이용으로만 코딩을 써먹는 저를 부끄럽게 하시나요? 왜 그렇게 미련하시고 고마우신 분들이신 겁니까? 여러 국내외 칼럼이나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번 로그4j 보안 취약점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자원봉사자 프로그래머들이 아무런 지원 없이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보안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얼마나 큰 여파를 불러오는지 여실히 증명하는 케이스가 된 겁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 및 품질 보증을 위한 제품을 보유한 트리센티스라는 회사에서는요, 2018년에 소프트웨어 페일 와치 레포트를 냈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2017년에 606개의 소프트웨어 실패, 오류라고 볼 수 있죠. 이 오류들을 조사했는데 경제적으로는 1조 7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생겼고 36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조사했답니다. 이게 근데 1조 7천억 달러잖아요. 그럼 한국 돈으로는 2천조 원 가까이 된다고 본 거네요. 대충 600건에 2천조 원이니까 버그 하나에 3, 4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된 거네요. 물론 여기 조사를 고지고대로 믿고 그대로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의 아주 큰 규모의 손실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21회 에피소드에서 로그4j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드릴 때 LJ라는 기록가를 이야기했었죠. 로그4j를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과연 기록을 부탁했던 사람들이, 무료로 그 기록을 부탁했던 사람들이 LJ가 잘못된 기록 내용을 읽었다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들도 공짜로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오픈소스를 갖다 쓴 거잖아요.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관리하는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비영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료 자원봉사자 프로그래머들의 노고와 기여, 그리고 약간의 후원금에 밖에 의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갖다 쓰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쓰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그걸로 엄청난 이득을 챙겨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기는커녕 후원 자체를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기업들이 널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외 쪽이랑도 프로젝트 일을 진행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한국은 특히 정말 심하죠. 근처에 욕먹는 나라들 욕할 자격 단 1도 없어요. 도대체 기업이 라이센스나 유료,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한국은 까놓고 얘기해서 오픈소스 쪽 이런 무관심이나 매너의 부재 이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픈소스에 있는 거 분석해서 그대로 뺏겨서 만들어서 솔루션이랍시고 쓰고 팔아먹는다던가, 어디 유명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라이브러리 구성도 안 바꾸고 쓰면서 자기들이 프레임워크 개발했다고 제품명 붙여서 떠들어대는 기업들 수두룩 했었거든요. 기업의 규모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았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앞에 케이스들은 그래요. 기존에 있던 거를 분석해서 백보양보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약간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B2B 쪽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협력하자고 갑자기 대기업이 찾아와서 분석 자료, 마케팅 전략, 사용 기술, 심지어 코드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구매하려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만든 거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좀 알려줘. 우리도 만들어 보게. 이런 거죠. 그냥 도둑놈들이 많은 겁니다. 이것도 그나마 한번 직접적으로 컨택이라도 하려고 오는 거니까 양반이에요. 한국에서는. 진짜 심각한 건 공룡급 테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작은 스타트업에서 겨우겨우 투자 유치 받아서 발굴한 아이템이나 서비스에 자기 직원들 시켜서 사용자인 양 잠입해서 분석한 후 똑같은 걸 지네들이 만들어서 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뉴스에 나온 것만 봐도 정말 너무 많아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왜 자기들이 정당하게 투자를 지원해서 그걸 불려서 가져가려고 하거나 인수합병, M&A 같은 걸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거보다 날치기로 똑같이 만들어서 말려 죽이는 게 훨씬 더 당장에 돈 들어가는 게 적으니까 그런 거겠죠. 어차피 투자받아서 먹고 사는 스타트업들은 법정 싸움을 할 여력이 없어요. 애초에 공룡급 기업이면 엔지니어만 몇백 명 있잖아요. 5명도 안 되는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렇게 붙으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뭐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소한의 상도 문제가 아니라 법조차도 안 지키려고 하는데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하면서 날로 먹겠다는 게 무슨 당연한 듯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에 무슨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여와 후원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진짜 고질병이에요, 한국은. 당신들이 좋아서 무료로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풀었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줘야 해? 이딴 식으로 해놓고 막상 보안 취약점이 생기니까 야, 똑바로 안 만드냐? 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곳도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저는 한때 유행했던 재능 기부라는 단어를 정말 혐오하거든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정말 좋아해서 정말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부나 기여를 하게 된 걸 공짜로 부려먹겠다라는 말을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라고? 그냥 국어를 하지 왜. 우리가 진짜 돈이 없는데 네 도움을 받고 싶다. 한 번만 공짜로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건 차라리 솔직해서 낫네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너 꽤나 괜찮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그 재능을 더 빛나게 해줄 곳을 알고 있는데 재능 기부해 줄래? 기부의 의미를 훼손하면 안 되니까 너에게 별다른 보상은 없어. 욕이 나올 것 같지만 말은 예쁘네요. 저도 예전에 몇 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좀 느껴서 재능 기부랑 비슷한 활동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말이죠. 관성이에요, 관성.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공짜로 해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건지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 제대로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는요. 재능 기부, 재능 착취예요. 마찬가지. 무료 자원봉사 프로그래머들이 스스로의 열정과 소프트웨어 업계에 이바지하기 위한 좋은 뜻으로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오픈소스 착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스스로 좋아서 한 일이건 그게 아니건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지원이 없다면 이번 로그4j 보안 취약점과 같은 문제는 계속 생겨날 겁니다. 뭔가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증하고 검토하고 테스트하는 게 전부 다 비용이고 시간이니까요. 길에서 어디 무료로 자전거 대여해줍니다 라고 써놔봐요. 이틀도 안 돼서 다 망가질걸요. 그런데 렌트카 같은 데선 어때요? 차 반납할 때 문제 생기면 다 물어내야 되니까 자기 차보다 더 조심조심 다루죠. 사람들 심리는 똑같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늘 모든 에피소드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찌들었다라고 욕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결국 해결책은 돈밖에 없습니다. 다 돈이면 해결됩니다. 로그4j 보안 취약점 사태가 최악의 보안 이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무료 자원봉사 프로그래머들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테니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수익 창출에 도움을 받았다면 기업들이 뒤늦게라도 좀 오픈소스 생태계에 은혜를 갚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좋겠습니다. 다소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 어두운 이야기도 가감없이 좀 했지만 녹음을 다 끝내고 편집을 하다 또 인터넷을 뒤져보니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1월 17일에 보안 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좀 훑어보면요. 1월 13일 미국 정부가 백악관 소프트웨어 보안 서밋을 주최해서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카마이, 아마존, 애플, 기트허브, 구글, 메타, 페이스북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레드햇,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리눅스 재단이 참여했답니다. 백악관 측에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특별한 방책으로서 보호해야 하는 존재다. 광범위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번 서밋에서 참가자들은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라고 하면서 로그4j 보안 취약 사태가 워낙 위험한 내용인데 너무나 이 로그4j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패치 진행이 쉽지 않다고 했고요. 이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커들의 공격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정부도 매우 관심있게 사태를 관찰하고 있다고 해요.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의 협조를 강조해왔고 가장 먼저 중요도와 인기가 모두 높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과 패키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답니다. 민관이 협력해서 오픈소스 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도구 마련에 투자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구, 표준의 개발 같은 것들의 필요성 이야기도 나왔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오픈소스의 혁신적인 과정에 발목을 잡는 사슬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나 보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경우는 작년 8월 향후 5년 동안 수억 달러를 오픈소스를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보안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다른 오픈소스 재단과 기업들 역시 여러가지 방법으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네요. 예전에 오픈소스 개발자로 활동하는 분들의 세미나를 구경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컨트리뷰터가 됐건 커미터가 됐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퇴근해서도 밤늦게까지 프로젝트에 기여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네요.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팀에서 로그4j를 유지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게리 그레고리는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남는 시간에 틈틈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즐기기 때문에 무료로 작업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외신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소프트웨어 작성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나의 열정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고 아무런 가시적인 보상도 받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명성만으로 그들이 풍화되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걸친 오픈소스 생태계로의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업계 문화가 생성되길 기원합니다. 오픈소스 기여자분들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